한 칠레 여성이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에게 분노와 슬픔을 토하며 말했다. 너 때문에 내가 무슨 생각까지 했을 줄 알아? 내가 그때 똑바로 진찰만 해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칠레에서 분명 불치병에 걸린 줄 알았던 그녀가 한국을 방문한 후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칠레 산티아고에 사는 28살 여성입니다. 이름은 카밀라라고 합니다. 산티아고를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칠레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이고 많은 사람이 관광지로 산티아고를 찾죠. 유명한 주요 호텔들이 줄지어 있는데 저는 그중 호텔에서 일하는 호텔리어예요. 제가 들려드릴 내용은 3년 전에 있었던 놀랍고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조국인 칠레도 사랑하지만 칠레 다음으로 정말 좋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죠. 그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3년 전 봄에 저는 심한 복통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원래 저는 병원에 가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그냥 참으려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자연적으로 낫는 걸 좋아하셔서 제가 병원을 좋아하지 않기도 하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심해졌고 저는 결국 유명하다고 하는 지역병원에 갔죠. 그 병원에서는 정밀 검사를 권하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병원으로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어요. 그런데 의사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그때 너무 무섭더라고요. 의사의 표정과 여전히 심한 복통으로 저도 좋지 않은 미래가 그려졌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의사는 너무 늦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의사의 그 말에 너무 어지러워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신장뿐만 아니라 암이 방광에까지 전이되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며 우리는 단기간의 생존을 위한 최선의 치료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에 마음이 아팠고 저는 의사에게 반문했습니다. 그럼 그냥 죽기만을 기다려야 해요? 의사가 말하더군요. 그래야 할 것 같다고. 수술이나 항암 치료 모두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의사가 중요한 정보를 전하며 이어갔습니다. 이미 시기를 놓쳐도 너무 놓쳤어요. 남은 생을 정리하고 최대한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 좋겠어요. 저는 길면 1년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날 진통제만 잔뜩 처방받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순간 정말로 마음이 무겁고 먹먹했죠. 그때는 눈물이 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불운을 넘어섰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멍하게 있다가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을 때 진통제로 버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직장은 물론이고 일상생활까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죠. 결혼을 앞두고 있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을 때 정말로 서글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진 남자친구를 원망하지는 않아요. 죽음이 다가온 연인을 끝까지 함께 지키는 의무는 없으니까요. 그때 사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처럼 느껴졌습니다. 옆구리 통증이 가장 힘들었지만요. 간혹 걷기라도 하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통증은 정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삶을 떠나는 건 어떨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1년을 참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특히 칠레는 안락사가 허용된 나라라는 점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생각했죠. 그 시점을 정하기 위해 달력을 살펴보며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락사를 해주는 곳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았고 그리고 한 달 후에 삶을 마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 이후로는 거실의 흔들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면서 일주일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끔 성경을 읽는 동안 신기하게도 통증이 없어졌어요. 물론 그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했지만 통증이 덜해진 것은 꽤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현듯이 죽기 전에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가야 할지 고민하다가 현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치안이 좋고 안전한 나라를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치안이 열악한 중남미나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비행시간을 고려해 아시아로 여행을 계획하던 중 결국 일본과 한국으로 선택을 좁혔습니다.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는데 예전에 다녀온 기억이 있는 한국이 볼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한국으로 결정되었어요. 정말 놀랍게도 한국 여행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통증이 꽤 없어졌어요. 물론 가끔 너무 큰 통증이 오긴 했지만 버틸만 했기에 괜찮았어요. 그렇게 결국은 한국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긴 비행 시간 동안 별탈 없이 보내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바로 택시를 탔어요. 목적지는 성수동의 작은 숙소였죠. 대교 위에서 택시를 타면서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한강이 보였어요. 그때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와 택시기사님도 놀란 듯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시더라고요. 택시기사님이 휴지를 건네주면서 따뜻한 지지를 보내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의 택시기사분께서 정말 따뜻하셨어요. 택시에서 울음을 터뜨린 이유는 아마도 창 밖으로 보이는 멋진 한강의 풍경을 생애 마지막으로 보는 것에 대한 서글픔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로 울음을 멈추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숙소가 있는 성수동에 편안하게 도착했죠. 숙소는 성수동 쪽에 있는 더 오리엔탈 인서울 호텔이었어요. 조금은 비싸지만 화려하고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어요. 먼저 숙소로 가서 짐을 풀고 성수동 중심가로 갔어요. 숙소 근처에서 간단히 저녁을 먹고 옷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원피스가 꽤 마음에 들어서 사려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원피스를 사도 어차피 별로 못 입고 버릴 텐데. 그런 우울한 생각으로 쇼핑할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 이후 저는 처음으로 지하철 타기에 도전을 했어요. 저의 목적지는 명동이었고 명동으로 곧장 출발했어요. 명동에 내리자마자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중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제 느낌상 명동에서만큼은 한국인보다 중국인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명동을 걷는 중 또다시 통증이 시작됐어요. 다행히도 이번에는 아주 극심한 통증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참아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걷기가 어려워서 성당 앞에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 성당은 한국의 명소인 명동 성당이었어요. 명동 성당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니까 뭔가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가을 따사로운 햇살도 너무 좋았고 그날은 컨디션도 꽤 좋았어요. 저녁에 식사하면서 맥주 한 잔을 즐기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숙면을 취하고 한국 여행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광화문과 인사동을 방문할 계획이었어요. 광화문역에서 내려서 광화문을 구경하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면 인사동까지 이동하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저의 실수로 명동역에서 내리게 되었죠. 몸이 아프니까 정신도 오락가락했는지 전날 갔던 명동역에 왜 또 내렸는지에 대해 자신에게 화가 났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때의 선택이 기적의 발단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날은 한국 여행 첫째 날과는 달리 컨디션이 급격하게 나빠졌죠. 옆구리 통증도 다시 시작되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광화문과 인사동 구경을 포기하고 다시 명동성당에 가서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어요. 한 30분 정도 쉬다가 택시를 타고 성수동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옆구리 통증은 계속되었고 진통제를 여러 알 복용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그 순간에 제 일정은 빨리 숙소에 도착해서 침대에 눕는 것뿐이었죠. 성당 벤치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명동성당 건너편 길로 나가려고 택시를 타려는데 그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고 거기서 쓰러졌습니다. 거의 반 정도 기절 상태였죠. 의식은 약간 남아있었지만 어떤 어린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얼굴을 흔들었어요. 그 어린아이는 건너편에 있는 자기 엄마를 부르고 그 엄마는 어딘가로 신고를 했습니다. 구급차는 3분도 걸리지 않아 도착했고 명동성당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병원의 응급실로 이동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진통제를 투여받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 후 퇴원을 준비했을 때 아이의 엄마로 나선 그 여성은 영어로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았어요. 그녀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고 말기암 진단을 받았다고 고백했죠. 그 말을 듣고 그 아이의 엄마는 크게 놀랐을 것 같아요. 저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오히려 통증을 겪는 제가 그녀를 달래주었어요.
그녀가 감사하다고 말하며 인사를 했고 그 감사 인사에 대한 답변으로 저도 고마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 병원 응급실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다시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전에 간호사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말기암 시한부 환자의 얼굴은 몰골부터 눈시울, 코, 입술까지 핏기가 거의 없어요. 그에 반해 당신 얼굴은 말기 암시한부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외모는 말기 암시한부와는 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옆구리의 통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은 간단한 검사를 받아보자고 계속 권유했고 오진의 가능성을 언급했죠. 저는 오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이 엄마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제안에 따라 검사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신장암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어요. 초음파상으로는 깨끗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방광주름으로 인한 그림자가 암으로 오진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왠지 새로운 희망이 생겼고 저는 정식으로 절차를 밟고 정밀 검진을 다시 받기로 했어요.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암 역시 오진이었고 그 극심한 통증의 원인은 신장에 박힌 무려 8cm나 되는 엄청난 크기의 결석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결석은 실제로 의학회에 보고될 만한 크기였죠. 따라서 저는 말기암이 아니었고 그냥 엄청난 크기의 신장 결석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이런 진단은 큰 안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로 칠레에 달려가서 오진을 한 그 병원을 신고할까도 생각했지만 다시 살아난 것 같아서 기쁨을 느꼈기에 모두 용서했습니다. 그 순간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서 행복하게 되었죠. 저는 그때부터 모든 걸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고 매년 회사에서 휴가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어요. 그 아이의 엄마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그 친구의 가족이 다 함께 칠레에 온다면 모든 가이드를 해줄 생각입니다. 저를 살려준 한국과 한국 국민에게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에게 한국은 제2의 나라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나라이죠. 어떻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